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파워내과라고 해서 해리슨이라고 내과학의 뭐 약간 바이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요약한 책이 파워내과라는 건데 제가 내과를 조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업데이트를 조금 중간중간에 이제 간격을 두고 이제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뭐 방역 패스라든지 오미크론 확산, 뭐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강의를 찍을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코로나 강의가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게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모아가는 과정 중에서 일부러 시간을 두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많이들 안 보시긴 하지만 그걸 보시면 중간에 파워네카 부분들이 파란색 이제 썸네일을 타고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사분들, 의대생들, 뭐 전공의 뭐 아니면 이제 막 전문의를 따신 선생님들을 위한 조금 어려운 강의여서 일반인 분들은 조금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강의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주제로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고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서두에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된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최근 정책들이나 뭐 많은 이제 의료진 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감히 뭐라고 그분들께 어떤 뭐 평가를 한다거나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뭐 감염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정적인 엄청난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분들의 어떤 고심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나온 그런 정책들과 소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불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언론에 비치고 있는 그런 여러 방면들 중에서도 일부 어떤 사고나 소신들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강의는 청소년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백신을 이제 맞으라고 이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최근에 방역 패스 같은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던 그런 청소년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맞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입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앞부분은 정부에서 왜 어떠한 근거로 과연 그게 에비던스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주장인 건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반대측 바, 바, 뭐 청소년의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코로나19 감염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월 6일 기준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1차 접종 현황과 2차 접종 현황을 보시고 현재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총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소년이 13세에서 18세까지 있는데 1차 접종을 한 인구가 무려 76%나 되고 2차 접종은 아직 뭐 저희 그 어른들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거의 8, 90%를 이르고 있는데 아직 54%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따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비율을 보면 이 16세와 18세 이 데이터가
조금 나온 시점이 왜냐면 16하고 18세부터 백신을 먼저 맞기 시작했고 그 다음 13세에서 15세가 늦게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율 또한 이 나이가 높아질수록 더 높고요. 나이가 어려질수록 지금 예를 들어서 13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막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27%밖에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지금 1차 접종 완료 비율은 전체 76%, 그 다음에 2차는 54%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일평균 확진자 수가 이제 초중고 학생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등학생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비교를 하려면 10만 명 인구 수당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도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접종의 효과인지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 측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면서 일단 감소하는 데는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일평균 발생률을 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19세 미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특히나 6세, 12세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그 미만, 초등학생 이하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주간 일평균 발생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많다. 이 두 집단을 합칠 경우에서는 뭐 13세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집단의 비율보다 더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일평균 발생률을 이제 전체 연령, 그러니까 10살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도 여기 20대 같은 경우는 6부 뭐 보시면 이게 10만 명당 6.9명, 5.2명 이 정도 되는데 이 20세 미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서는 12.6명, 9.2명, 그다음에 60세 이상 성인에서는 확진자 수 자체는 제일 적어요. 왜냐면 부스터샷을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했으니까요. 많은 집단들이 부스터샷을 이미 맞았죠. 60세 이상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청소년기 전반적으로는 발생률을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대비 아까 보셨듯이 20대 미만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의 접종률이 더 끌어올려야 된다. 12세에서 15세의 접종률은 아직 40%밖에 안 된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학원 등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방역 패스를 했지만 그게 현재 집행 정지돼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그러면 나 학원이랑 뭐 스터디 카페 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백신 접종 안 맞을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떤지 그러면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그 아까 이제 50%대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 90%, 캐나다 83%, 프랑스 75%, 일본도 71%, 미국 50, 47, 이스라엘 47, 독일 47%인데 이게 12월 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초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12세에서 15세가 거의 지금 60% 이상까지 올라왔고 이제 5세에서 11세에서도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면 덴마크거든요. 유럽은 특히나 선구적으로 5세에서 9세를 적극적으로 맞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고 여기서도 크로아티아인데 5세에서 9세까지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라고 여기는 오스트리아고요. 오스트리아도 5세에서 9세, 10세에서 14세는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나 살펴볼게요.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2배, 사망으로 위험할 진행도가 안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3배 더 많았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건강한 청소년이 코로나 감염될 경우는 드물지만 위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뭔지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면역 조절제 설명드리면서 썼던 표인데요. 일단은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데, 늘어나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만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소강되는 상태를 밟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도 바이러스가 침입이 끝났으니까 이제 공격을 멈춰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신호가 이제 흥분을 가라지 못한 상태로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기관들을 손상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메커니즘이에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 세포들이 막 항체도 만들고 T세포도 활성화되고 하는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이 과활성화된 염증 반응 상태, 하지만 일반 면역 시스템과 다르게 뭐 연구마다 아직까지 메커니즘이 잘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B셀과 T세포 뭐 이런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B셀과 T셀을 불러일으키는 그 세포들, 뭐 여러 B세포, T세포를 제외한 세포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너무나 많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반 그런 뭐 사이토카인 스톰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결막 충혈이 일어날 수 있고, 안구 충혈, 뭐 열, 호흡곤란, 심장 이상, 복통, 뭐 여기저기 붓고 발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주로 된 증상은 소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주된 증상은 열이 나고 배 아프고 발진 나고 결막이 충혈되거나 부종이 일어나고 심한 두통이나 인지장애,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여기 보시면 심혈관계 이제 뭐 혈관까지 이제 침범을 하면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쇼크 등 이런 증상들이 28%에서 80%까지 다양하게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 58.2%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갔고, 이 전체 환자 중에 여기 보시면 일부 연구 1,700명을 가지고 대상을 한 연구에서는 이 24명이 사망을 했었다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영국 데이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20%, 인구의 20%가 알았을 정도로 많이 이제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아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그런 유병률도 코로나 확진자에 맞춰서 증가하고 있었고요. 대략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이렇게 연구 자료를 보니까 평균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걸리는 나이가 8세에서 10세,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대에 많이 걸렸고요. 보통 입원을 하는 기간은 8일에서 한 10일 정도 됐다. 여기 보시고 치명률은 대략 0%에서 2% 사이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걸린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11케이스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지금 초창기 6명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자료인데, 혈압이 떨어진 케이스를 보니까 다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원하는 그 날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일에서 19일까지 길었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비율도 6명의 환자들 중에 4명이 다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했었고, 다행히도 현재는 모두 증상이 호전돼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아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말을 하면서, 발생률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안 맞은 비율은 25.3배나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는 따라서 96.1%였고요. 그리고 이 7월 19일에서 11월 27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서는 2차 접종군, 2차까지 완료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에서는 위중증으로 진행한 비율이 한 케이스도 없어서 예방 효과가 100%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접종군에서 입원율이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입원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10배까지 높았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예방 효과도 있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낮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백신의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 과연 안정적일까요? 살펴볼게요. 청소년 백신 접종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게 신고율이 성인보다 낮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상 반응이 97.9%가 일단은 일반 이상 반응이고 중증 이상 반응 비율도 성인보다 더 낮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신고 비율이 여기 보시면 10만 건당 성인은 365건이었고 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접종당 277.9건으로 낮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이상 반응 또한 더 낮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접종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 부작용들은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도 되게 성인에서 화두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보니까 12세에서 17세 아나필락시스로 신고된 건이 총 12건이 있었고 19세 이상에서는 이게 10만 명당 소아는 0.55건인데 성인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0.72건으로 성인보다 더 적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회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주장하면서 들었던 사례들의 반대쪽 측면에서 과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건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백신의 그런 안정성, 과연 진짜 안전한지 살펴볼게요. 일단 심근염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9,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DC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들에서 백신 접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를 봤는데 9,000명 중에서 총 80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을 해서 입원을 했다거나 뭐 심근염을 앓았거나 그랬다고 보고돼 있고 그 중에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그 전체 비율 중에 10%가 중증을 앓았고 그 중에 전체분의 1%는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보면 뭐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린 거는 백신을 맞으면 10명 중에 1명은 심한 중증 부작용을 앓고 그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이 기간 동안 12세에서 17세까지 이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백신 접종을 했었고 당시에 12세에서 17세까지 대략 1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뭐 다시 이제 중증, 아까 말씀드렸던 CDC 자료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봤더니 흉통, 호소한 인원이 무려 50% 이상, 56%나 됐었고 이제 심근염을 진단하는 기준들인데 이게 무려 40%가 심근염을 앓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부작용으로서 심근염을 50%나 앓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제가 지난번 심근염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유럽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1명, 미국에서는 100만 명당 3명 정도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1명에서 3명 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일단은 이 기간 동안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지만 18세에서 29세 이 사이에서는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도 발생하고 남성은 오히려 여성보다도 한 10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에서는 그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근염을 소아에서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는 10만 명당 0.2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적합을 인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18세의 경우에서는 10만 명당 2.5명을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00만 명으로 환산을 해보면 12세에서 17세는 총 2명이 정도가 100만 명당 발생을 하고 18세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 명당 총 20건 정도가 더 발생을 해요. 사실상 12세에서 17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백신을 다 맞진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18세에서는 많은 인원이 백신을 맞았는데 일단 여기 90만 건에서는 대략 20케이스, 100만 건당 20케이스 정도에 되는 비율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 건당 3건이니까 무려 한 6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여기 10만 명당 2건,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이 성인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고 해서 소아가 백신을 맞을 경우에서는 심근염의 유병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안정성을 무작정 이렇게 일반적인 부작용이 대부분이고 중증 부작용이 낮다고 하지만 심근염 측면에서는 과연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던 그런 케이스가 꽤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청소년 감염이 정말 이게 맞지 않으면 위중증, 아까 말씀드렸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그런 위중증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정부가 초기에 발표한 자료인데 코로나 확산 초기에 이제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다. 그리고 가정 또래 집단 등에서 확산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돼 있고, 예방접종을 해야 뭐 사회 전반적으로도 좋고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도 좋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를, 이거는 접종을 최근에 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제 자료를 가져온 건데, 아직 뭐 12세 미만은 접종률이 50%도 안 되니까, 50% 정도 되니까 코로나의 어떤 예방 백신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 0세에서 9세는 아직 백신도 안 맞았죠. 이 상태에서 치명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에서는 거의 0%에서 0.01%예요. 여기서 치명률이라는 거는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계산한 건데 그만큼 적다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60대에서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1%에서 무려 14%까지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2021년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때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카운트를 했었는데, 여기 미접종군이에요. 미접종군이 당시에는 접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안 했기 때문에 적었겠죠. 근데 확진자 대비 위중증 사망한 비율이 16세에서 18세에서 딱 2명밖에 없었고 중증화율도 0.1%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증 염증 그러니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어떤 그런 사태, 심각성을 여기 보시면 11명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11명인데 전체 10대 환자 중에 0.04%에 해당했고 모두 미접종자였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 환자 중에 0.04%라는 게 과연 많은 수치인지, 물론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면 100%의 수치가 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아 접종률을, 백신의 안정성을 저희가 100%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심근염의 케이스도 딱 저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아 환자들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치명률이 0.1%,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것도 0.04%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은 청소년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안 맞으면 학교 같은 곳, 학교도 다니고 밀접 지역,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밀폐된, 뭐 문을 닫고 뭐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방역 패스로 그 부분을 이제 12월 16일부터 이제 방역 패스 적용을 했었고 1월 10일부터 이제
집행정지가 일어나서 현재까지는 그냥 뭐 스터디 카페나 뭐 독서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었죠. 근데 뭐 더 상고를 해서 정부에서 그쪽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교육시설에서 과연 전파를 많이 일으켰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를 먼저 볼게요. 이게 국토관리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1년 7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그러니까 20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이제 연구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이, 전체 확진자 중에 48%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면 교육시설에서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전체 케이스 분의 2.85% 밖에 안 되고, 여기 20%가 넘는 감염 경로를 보니까 사업장에서 많이 감염이 됐다. 여기서 사업장은 사무실, 작업장, 그러니까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체 20%가 회사에서 감염이 됐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유흥시설에서 무려 47%가 감염됐고, 대구는 다단계 방문 판매에서 60%가 감염이 됐고요. 울산광역시는 교육시설에서 여기 보면 15%이긴 하지만 확진자 수는 125명이고, 요양시설에서 28%가 발생했고,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는 3.35%가 발생했고, 다기관에서 이제 다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시설이라는 건 미용업, 소매점, 뭐 복지센터 이런 데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13%가 됐다. 그다음에 인천, 광주, 대전에서도 각각 뭐 5%에서 8%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아, 이 과연 교육시설을 방역 패스로 굳이 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방역 그 지침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곧 다가올 오미크론 대확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 의료기관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과연 방역 패스를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 이것만이 정답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